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편안의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은 최대 주 52시간 노동이 일반적인데 개편안대로라면 일주일 단위가 아닌 한 달, 석 달, 반년 또는 최대 1년 단위로 근로시간 상한선을 둡니다. 쉽게 말해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초과 근로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성화선 기자의 보도를 보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용역을 받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편 최종 권고안입니다. 현재는 일주일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습니다. 연구회는 이 기준을 한 달이나 3개월, 6개월, 최대 1년 단위로 넓히자고 했습니다. 일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해 휴식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리하는 기준이 길어지면 추가로 일하는 시간 전체 양을 줄이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임금 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근무 연차로 정해지는 연공 서열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연구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주 52시간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헷갈리는 게 좀 많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이 되면 한 달 몰아서 일하고 그러면 다음 달은 쉴 수 있는지, 초과 근로 수당은 혹 바뀌는 것인지, 그리고 모든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박민규 기자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회사 직원이 30명 넘는다면 적용 대상입니다. 그동안 매주 52시간 지켜야 됐죠. 이제 한 달이나 분기 그 이상으로 계산하는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됩니다. 하루로 보면요, 24시간에서 연속 휴식 11시간, 법정 휴게 시간 빼면 가능한 노동 시간은 11시간 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휴일은 법으로 보장되니까 6일 곱하면 주 69시간이죠. 단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 회사 노사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만약 한 달 단위로 계산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면요, 이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한 달 초과 근무는 최대 52시간으로 묶여 있는데 몰아 쓰는 경우죠. 첫 주 29시간, 다음 주 23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 4주 차에는 초과 근무는 안 되지만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은 일해야 합니다. 몇 주 몰아서 일한다고 나머지 주에 완전히 쉴 수 있게 되느냐? 그건 아닌 셈입니다. 자, 월급은 어떨까요? 하루 8시간 그리고 일주일 40시간 넘겨서 일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초과 근무 수당 받는 건 지금과 똑같습니다. 다만 노동자가 원한다면 돈 대신 휴가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수당보다 휴가로 계산할 때 더 많이 쳐줘야 휴가를 쓸만할 거라고 연구회는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노사 합의에 맡기는 거라서 어떨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노사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계인데요. 일단 얼마 전 SPC 공장 사망사고에서 보듯 위험한 과로가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개편안에는 안전장치도 있지만 이 장치에 구멍이 있고 장치 자체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김나은 기자입니다. 제빵업체인 SPC 계열사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박모 씨의 근무표입니다. 박 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겁니다. 10월 1일부터 숨지기 직전까지 2주 동안 114시간 야근을 했습니다. 노동계에선 이런 위험한 과로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통 크런치 모드라고 부르는 거 게임 업계에서 많이 하지만 그런 경우에 확실히 이제 판단력이 좀 흐려진다거나 좀 되게 힘들어져요. 특정 기간 동안 잠과 식사, 씻기까지 포기하고 일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 노동이 전 산업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시간 휴식 시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밤을 새고 아침 7시에 퇴근해 그날 저녁 6시에 다시 출근해도 11시간을 쉰 셈입니다. 같은 날 24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계속 반복된다면 그거의 근원적인 문제는
업무 시스템이든 아니면 사람이 부족한 문제일 거란 말이죠. 이런 개편 모두 회사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회사 측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자들이 요구하면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고 특히 일정한 수당을 주고 시간과 상관없이 일을 하게 하는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 일부 악용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다음은 재계 반응입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에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노동자 보호장치로 내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입니다. 1년 단위까지 넓힌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실효성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근무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 52시간제로 겪었던 인력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걸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등도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 모두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업태라던가 업종의 특성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연장 근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각 기업에 맞는 건강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11시간씩 쉬면 사실상 늘어나는 근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재계의 주장입니다. 재계에선 연장 근로를 연 단위로까지 확대한 건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애초 월 단위 정도로 개편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 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연 단위까지 넓어진 건 게임 같은 개발할 땐 주 120시간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에 복귀했지만 정부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연장은 없던 일이 됐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 보름 만인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했지만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단순 연장안이지 오히려 이걸 가지고 그 후에 논의가 동력을 상실해버리면 3년 뒤에 똑같은 일을 벌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 때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근본적인 제도 개혁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2명에 대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민간 기업에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압박이 계속되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화물연대는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했고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달 안에 안전운임제 시한이 끝나는데 화물연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파업을 접었지만 정작 일을 못하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몇몇 정유사 협력업체들이 화물연대 탈퇴서를 써야 일을 줄 수 있다고 압박한다는 겁니다. 이상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탱크로리 기사 박지용 씨는 오늘 일을 하러 가지 못하고 화물연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파업은 끝났지만 기름 수송을 맡은 협력회사가 차량 점검과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박 씨 복귀를 미뤘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조 탈퇴서를 쓴 기사들은 주말부터 업무에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이고 길들이기고 심리적으로는 많이 힘든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일을 받지 못한 GS 칼텍스 지부 노조원은 120여 명. 회사 측은 정비를 위해 시간을 뒀을 뿐 다른 의도가 없다면서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 생각은 다릅니다. 팀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뭐 성의를 보여라는 말이 뜻이 화물연대 탈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말은 제 입으로 못한다. 지난 9일 현대오일뱅크 한 협력회사는 기사에게 복귀하려면 탈퇴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전부 다 전원 탈퇴서를 갖고 와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조원이 항의하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간부는 여전히 이를 배정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지난 10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났었죠. 이 지역을 정밀 조사했더니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 단층들이 움직인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규모 5 정도의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마당에 앉은 흰 개는 순간 흔들림에 고개를 갸웃합니다. 앞집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지고 쿵소리에 개는 도망치려 합니다. 또 우르릉 쾅쾅 하길래 얼른 뛰어나가 봤죠. 지난 10월 충북 괴산에서 난 지진 규모는 4.1. 서울을 지나 강원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 합동연구팀이 진앙 주변 정밀조사에 나섰습니다.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지난 5일까지 여진 330여 회, 깨닫지 못하는 사이 하루 평균 10번 넘게 지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에 알려진 이 지역 단층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지진이 났다는 겁니다. 지표 14km 아래 기울어진 단층 2개가 발견됐는데 여기서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면적은 1제곱킬로미터. 지난 10월 서로 5cm 정도 이동하면서 부딪힌 걸로 분석됐습니다. 괴산은 강원에서 호남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옥천대라는 지층대에 속합니다. 옥천대는 작은 단층들이 얽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괴산에서 새 단층들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에 더 많은 단층이 존재할 수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 지진이 날 가능성이 확인된 겁니다. 비슷한 지역 내에서 규모 5짜리 정도 되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규모 5 지진은 오래된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수준. 충북 전체 내진 설계율은 60.5%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괴산 지역 건물은 대부분 20년 넘은 구옥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검찰이 뇌물 혐의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노 의원이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고 관계기관의 청탁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봐준 정황을 잡았습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구속이 가능한데 노 의원은 검찰이 진술만으로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은 사건의 핵심 증거로 노웅래 의원실이 한국철도공사에 보낸 문건을 꼽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도공사에 노선이 없어진 부지의 현황을 요구하면서 태양광 사업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내용입니다. 보좌진이 갖고 있던 공사의 답변 문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이렇게 나선 건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철도 노선이 없어진 땅을 빌려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노 의원이 박 씨 측에 관련 내용을 알려준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태양광 사업 등의 청탁 대가로 2020년 5차례에 걸쳐 박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담겼습니다. 반면 노 의원은 정치검찰의 야당 파괴 시나리오라며 피의자 진술만 가지고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현직 의원으로 회기 중인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만 구속이 가능합니다. 본회의 표결 전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오늘도 서울 지하철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시위가 심한 역에서는 열차가 서지 않게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수십 번 오고 간 길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열차에 오르기 힘듭니다. 이건 됐지 않습니까 이미? 누가 한 명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까?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간 전장현 관계자들은 무정차 대책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위는 최대한 열차 운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장현은 이동권이 보장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이번 주 내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는 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사다리를 목에 걸고 의도적으로 열차 문을 못 닫게 하는 등 시위가 격해진 역사에는 열차를 세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시민들이 제때 열차를 타거나 목적지에 내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소셜미디어로 미리 정보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국방부의 한 직할 교육부대에서 몇 해 전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강제 전역돼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인데 JTBC 취재 결과 해당 부대가 사건의 피해자를 탈영죄로 수사 의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가해자에게는 1년 가까이 관사에 더 머물 수 있게 해줬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국방부 직속 교육부대 소속 A씨는 상관 B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 B씨는 지난해 초 강제 전역 당했고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는 뒤늦게 지난해 10월 피해자 A씨에게 무단이탈죄를 적용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부대는 A씨가 2달가량 무단 결근했고 병가 처리를 하지 않아 무단이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성폭력 피해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다며 공무상 상해 판정을 받아 병가를 신청했지만 부대 측이 거절했다며 관련 서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해당 부대는 가해자 B씨에겐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강제 전역된 B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관사에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사하기 힘들다고 하자 1년 가까이 관사에서 머물게 해준 겁니다. 바로 옆 동엔 피해자도 거주했습니다. 피해자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1년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두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부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신경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흔히 빌라왕이라고 불렸죠. 빌라와 오피스텔을 1,100여 채 넘게 갭 투자로 산 뒤 수백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고 달아난 남성입니다. 세입자 중 일부는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최근 이 빌라왕이 숨지면서 이들도 보증금을 받기 복잡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규정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건데 먼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왜 이런 사각지대가 생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빌라 세입자인 30대 안종석 씨는 몇 달 전 전세 사기 관련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내용이 있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거기에 하우징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임대인 이름이랑 좀 비슷해 보여서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봤는데 저도 그 전세 사기꾼한테 당한 거구나라고 좀 깨달았게 됐죠. 알고 보니 집주인 40대 김모 씨는 수도권에서 빌라 1,100여 채를 갭 투자로 산 뒤 전세금을 떼먹는 걸 반복해온 이른바 빌라왕이었습니다. 그래도 전세 보증금은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중순 집주인 김 씨가 숨지면서 문제가 꼬였습니다.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를 60억 원가량 체납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선 집주인의 자산과 부채를 가족이 상속하기 전엔 보증금을 대신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려고 이사를 할 생각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결혼도 미뤄지고 이제 대출 상환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은 2030 청년들인데 안 씨처럼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자만 200명 가까이 됩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이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험에 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 데다 돈과 시간도 많이 듭니다. 특히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들은 발만 구르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사망한 빌라왕 김 씨의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험에 가입한 200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단체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측으로부터 김 씨의 가족이 상속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기를 맞은 것 같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를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만기가 되고 나서 그때 돼서 봐야 한다고 했어요. 문제는 개개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김 씨의 가족들이 상속 의사를 밝히는 걸 기다린 뒤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을 청구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와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대해 공사 측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하면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피해 우리 지원센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대처를 하도록. 하지만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예, 전세 사기 문제는 뉴스룸이 끝난 뒤에 유튜브라는 뉴스룸 D에서 전문가 그리고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또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한치 앞을 모르게 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상이 규명되는 게 먼저라며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외면한 거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이 탄핵 요건인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는 등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불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로 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정조사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라도 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가까이 지났지만 조사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지만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인세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꽉 막혔습니다. 정기국회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는 여와 야의 강대강 대치. 정치부 최윤경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대통령실에서 표명을 했는데 과거에는 대형 참사가 있으면 정치적 책임으로라도 중부처 장관은 물러나는 게 관례였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사회적 참사가 벌어지면 책임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즉각 경질을 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성수대교 붕괴 시엔 사고 당일 서울시장이 경질됐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땐 한 달 뒤 서울시 제2부시장이 교체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엔 사건 발생 후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후엔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같이 당사자 버티기와 대통령의 감싸기가 결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진상조사 이유라고 얘기하지만 따로 중부처 장관의 사퇴가 없는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인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을 바꾸는 것은 후진적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또 진상조사 전에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후배 장관 지키기, 이상민 방탄일 뿐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물론 진상조사 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책임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 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모렴치한 몽리를
부리는 모습은 예. 물론 이제 뭐 진상조사 뒤에 검토할 문제다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을 지휘하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 자체가 진상조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고 동시에 민주당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예. 이상민 장관의 직무정지가 우선이었다고 하면 탄핵을 할 수 있었고 또 책임을 따져 묻겠다면 국정조사로 원인을 규명한 뒤에 또 해임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예. 실제로 당내에서도 선 국정조사 후 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인 뒤에 이번엔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국정조사 파행에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여야가 파행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정조사를 일단 잘 시작하는 게 중요했다는 말씀이죠. 민주당은 왜 그랬을까요? 여당의 주장인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뜬금없는 갑툭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명분 없이 실효 없이 내세우는지 아십니까? 언제 사법 처리되나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고 흐트러 놓으려는 거예요. 예. 이재명 방탄, 이상민 방탄 이렇게들 얘기되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부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에 또 법인세, 감세 문제까지 엮이면서 더 꼬였습니다. 만일 오는 15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기초생활급여나 의료비 지원 등의 차질이 생겨 서민 피해만 커질 수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덕수 총리까지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림으로써 투자도 촉진하고 특히 해외로부터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도 좀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이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냐. 여야는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15일을 넘긴다면 당장 내년 초부터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도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서 회계연도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정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 중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대부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달을 선점하기 위해 벌이는 각 나라의 경쟁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50년 만에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사전 탐사를 간 미국의 우주선 오리온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일본은 달 착륙선을 쏘아 올렸고 우리의 달 탐사선 다누리는 이번 주말 달 궤도 진입에 도전합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바다 위에 내려앉은 우주선 오리온을 미군 회수함이 끌어올립니다. 50년 만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잘 넘긴 겁니다. This mission is a great success that it needs. So now we are going to go and finish outfitting it so that we can put humans on board on Artemis 2. 대기권에 들어올 때 우주선의 방열판이 섭씨 2800도의 고온을 견디느냐였는데 다행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25일간 달 궤도를 돈 우주선엔 마네킹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마네킹에 붙인 수천 개의 센서를 분석해 문제가 없다면 내후년 사람이 직접 달 궤도를 돌고 3년 뒤엔 달 표면을 밟습니다. 오리온이 돌아온 날 일본의 첫 달 착륙선 미션 1이 미국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일본의 민간 우주 기업이 쏘아 올린 우주선으로 내년 4월 도착이 목표입니다. 착륙에 성공하면 장난감 업체와 함께 만든 공 모양의 변신 로봇,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의 꼬마 로봇이 달 표면을 탐사합니다. 우리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는 이번 주말 달 궤도 진입에 나섭니다. 일단 궤도에 들어가면 점점 속도를 낮춰 이달 말까지 달 상공 100km 지점까지 간 뒤 궤도를 돌며 탐사를 시작합니다. JTBC 김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새 집을 찾았습니다.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서 지내게 됐는데 처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인 흰개는 웃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머리를 쓰다듬어도 경계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입니다. 지난 9일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에 도착했는데 오늘 처음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 만든 놀이터에 들어간 2마리, 바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적응 시간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엉켜 뒹굴고 각자 흔적을 남깁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으러 온 시민들은 환호하고 웃습니다. 금세 서로를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네. 아, 이게 실제 보니까 와, 남다른데 지금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와, 남다릅니다.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 사흘 동안 건강 상태 확인을 거쳤습니다. 고미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송강이의 외이염은 곧 완치가 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고미의 신장 결석이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2마리 모두 엄연한 대통령 기록물. 우치공원은 둘을 건강하게 관리하려고 실내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대신 하루 2번씩 놀이터에서 산책합니다. 하지만 정작 개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 이 2마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8일 시작된 문 전 대통령 유기견 돕기 프로젝트 달력 사파엔 고미와 송강이도 끼어 있습니다. 펀딩 사흘 만에 목표액을 4배 넘겼지만 불매운동도 이어지는 등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내년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려면 올겨울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으로 석 달 만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벗는 시점을 1월로 이야기했는데 성급했던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최근 이런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크게 늘었습니다. 호흡기 환자가 만일 10명 정도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코로나 의심 환자는 그래도 제가 보기엔 한 7명 정도, 37.23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코로나 양성이 나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는 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월요일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위중증이 심각합니다. 어제보단 38명이나 늘었고 한 달 가까이 400명대입니다. 방역당국은 올겨울 확산세가 관건이라면서도 실내 마스크는 내년 1월 말엔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급했다고 지적합니다. 고위험군 60대 이상의 접종률이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마스크 해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률을 높일까를 고민하고, 방역당국은 이번 주 목요일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타고 있는 사람 없이 멈춰있던 마을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길을 걷던 주민 한 명이 부딪혀서 숨졌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멈춰있던 마을버스가 갑자기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기사가 차를 붙잡으러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버스는 100m를 달려 해운대 청사포 방파제 옆 주차장을 덮쳤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큰 굉음이 발생해가지고 사고 충격의 흔적은 부서지고 깨진 이 도로 연석과 움푹 들어간 컨테이너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버스에는 승객이 없었지만 미역 수확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50대 여성이 부딪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기사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버스를 세우고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갔더라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지금은 자기는 올렸다고 하는데. 경찰은 버스 정차 당시 기어 상태를 확인하는 등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간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결과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시속 150km로 달리던 만취 차량에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음주 사고 이후 남겨진 가족의 삶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반주에 맞춰 동그란 접시를 돌리는 공연이 시작됩니다. 우산 위에 접시를 올리더니 한 손으로 들어올리다 넘어지는 연기를 합니다. 관객들이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42살 장순양 씨입니다. 장 씨는 지난 8월 공연을 마치고 자신의 경차를 운전해 광주광역시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시속 152km로 몰던 차에 들이받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 씨의 차 안엔 공연 때 쓰던 북과 장구만 남았습니다. 장 씨가 떠난 지 넉 달, 남겨진 가족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동갑내기 아내 김희선 씨는 낮에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빠를 떠나보낸 새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요리는 볶음김치와 달걀말이, 12살 큰딸과 10살 아들은 엄마 요리를 돕고 누가 상 놓을 거야? 누가 숟가락 놓으면 어때? 학교 이야기도 나눕니다. 어쩌다 내 실버 실수 뭐 만들어? 7살 막내딸은 반찬 얘기엔 쑥스러운 듯 애매한 답을 합니다. 다 맛있어? 아이들이 잠들고 엄마의 일이 또 시작됩니다. 설거지와 빨래, 집안일입니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남편과의 추억도 떠올립니다. 저희 남편이 3년 쫓아다녔어요. 오면 항상 힘들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도와주더라고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눈 감냐? 네 와이프 보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현실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애들하고 씩씩하게 정말 보란듯이 살 거니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해자는 4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장 씨가 목숨을 잃어 특가법이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이후 법원에 반성문을 3번 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했다며 형을 줄여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가해자는 최근 김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살아있어 죄송하다며 기회만 된다면 장 씨의 죽음을 맞바꾸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엔 징역 1년 6개월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사고 당일 장 씨의 주행 장면이 담긴 영상입니다. 새벽 1시 차량과 인적이 드문 시간이지만 단 한 번도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한 속도도 모두 지켰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국내 1위 세탁 서비스 업체인 크린토피아에서 갑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크린토피아에서 모인 세탁물은 커다란 세탁기계가 있는 가맹지사에서 세탁하는데 이 세탁기계가 문제입니다. 한 가맹지사는 7천만 원짜리 기계를 14년간 썼는데 그동안 기계 임대료만 5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먼저 이가람 기자입니다. 크린토피아의 한 세탁 공장입니다. 고객이 대리점에 맡긴 세탁물을 모아 처리하는 곳입니다. 본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가맹지사로 전국에 130개가 있습니다. 본사는 연매출의 약 10%를 가맹비로 가져갑니다. 계약서엔 매출액의 2.3%를 세탁장비 임대료로 내는 조항도 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등 가맹지사가 필요한 장비 중 7천만 원어치를 본사에서 빌리도록 하고 대신 임대료를 내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엔 임대 기간이 없습니다. 본사가 14년 전에 빌려준 세탁 장비들입니다. 7천만 원짜리 장비에 대여 대가로 가져간 돈이 5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직접 해야 하고 소유권도 넘겨주지 않아 계약이 끝나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 기계는 저희가 갚을 수도 없고 감가상각도 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영원히 계속 내야 되는 것도 없이 노예 계약처럼. 이렇다 보니 지사 120곳이 올해 초 불공정 행위라며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크린토피아 측은 해당 금액을 기계 임대료가 아닌 투자 금액으로 봐야 한다며 지사가 마음대로 기계를 처분해 세탁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노후화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해 교체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가맹지사들이 공정위에 신고는 했지만 공정위가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가맹 대리점이 아닌 가맹지사는
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각지대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학습지 출판업체인 좋은책 신사고는 지난해 갑자기 수학학원 가맹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전국의 학원 300여 곳을 대신 관리하고 문제집을 나눠주던 가맹지사 30곳은 이 과정에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설명 들은 적도 없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가맹 사업은 크게 본사와 지사, 대리점으로 나눠집니다. 중간에 위치한 지사는 본사 대신 사업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맹사업법에는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리점에게만 적용돼 지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이제 갑을 관계에서 본질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지사들은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법 위반은 아니라며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신사고 측은 적자가 이어져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비슷한 피해가 이어지자 공정위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끼어 있는 부분, 그 네. 지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따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평범한 마을에서 악마의 화형식이 열렸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열리는 과테말라의 전통 행사인데요. 보기에는 무시무시해도 담고 있는 의미는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이슈 시작합니다. I think this tradition is great because it unites the whole community. It unites all the families of the neighborhood. There are times when people don't see each other that often, and this event unites all the people.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줄여서 중꺾마. 역전골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올라간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그 마음은 우리 모두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도 대표단과 만찬을 할 때 그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참사의 유가족도 그리고 여론도 이상민 장관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여권은 이상민 장관이 꺾이면 문제는 그 다음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대통령도 측근을 향한 마음을 꺾을 생각은 그리 없어 보입니다. 꺾이지 않는 모습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예산 협의는 진척이 없고 측근의 구속에도 강경 발언 역시 꺾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보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여든 야든 어쩌면 조금이라도 꺾이면 진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꺾어야 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내일 영국으로 떠나 소속팀 토트넘에 합류합니다. 오는 26일 브렌트퍼드와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보름 정도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퇴근길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자, 이재승 기자,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비나 눈이 자주 오고 또 매서운 한파도 찾아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현재 레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의 비는 점점 대부분 그쳐가고 있고요. 지금은 경기 동부와 충청도, 또 전라북도, 또 경상 해안 쪽으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비가 내리지만 내일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눈이 오는 곳이 많겠는데요. 눈은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이번 눈의 특징은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이라는 겁니다. 눈 결정의 크기가 커서 이 적설량도 많아지게 되는데 내일 밤 이 중부지방에선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에 이 수요일부터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위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눈과 한파가 함께 찾아오는 상황, 이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꿀팁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들은 이 몸에 열을 북돋아주고 또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인데요. 자, 이 중에 명태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명태는 손발이 찬 사람들에게 특히 좋다고 합니다. 네, 뭐 이번 주 내내 눈 소식에 한파까지 겹쳐서 빙판길도 특히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려주시죠. 네, 내일 출근길엔 도로 살얼음에 유의를 해야 되고요. 또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눈으로 왔을 때 이 모레까지 예상 적설량 보시면 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쪽에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이 강원 내륙과 충청도, 전라북도로도 2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전남엔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내일 서울과 이 수도권 쪽에서는 주로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강원도와 충청권에선 주로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이 서울과 대전 0도, 또 대구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2도, 전주 7도 등 오늘보다 3, 4도 떨어지겠습니다. 이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 전 해상에선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자, 주간 날씨 보시면 자,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목요일도 영하 10도, 또 일요일도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이어지겠고요.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상품 주문했는데 30분 안에 배송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LG CNS의 DX 기술이잖아. LG CNS. 네, 뉴스룸이 끝나고 뉴스룸 D가 유튜브로 이어집니다. 앞서 다뤘던 빌라왕 김모 씨 사망에 따른 파장과 함께 전세 사기 예방법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 경제산업부 오원석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